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김영욱 부장과 이동원 장관. (1967년 2월 2일) 박정희 대통령 겸 공화당 총재는 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4차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정치축제였다. 정당의 전당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것도 처음이었고 참석 인원도 만여 명이란 기록적인 숫자였다. 전당대회장에 장치물들을 위해 총 1,000만 원이 투입됐다. 벽에는 박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걸렸고 천장은 칠색 광목으로 치장했으며 악당까지 등장시켜 마치 미국의 전당대회를 연상케 했다. 전당대회는 정각 10시에 김종필 당의장의 대통령 후보 지명 연설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장은 새 한국 역사는 제1페이지에 이어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제2페이지를 기록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에 이르렀다고 전제하고 1인당 130달러로 올려놓은 국민소득을 또다시 200달러 선 이상으로 배가하려는 자신의 기록, 과거 10년 동안 20%에서 30%씩 상승하던 물가를 7.6%로 안정시켰고 이것을 다시 7% 이하로 막아내려는 유능한 노력의 기록, 농촌을 기업화해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진출시키려는 도약의 기록, 외국의 원조 없이도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자립의 기록,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믿음과 긍정과 참여의 자세로 온 결의가 함께 뭉칠 수 있다는 새로운 민족성의 기록을 위해 새 한국의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고 제의했다. 그 순간 본부석 건너편의 제1, 제2 발언대에서는 번갈아 구호를 선창했다. 일꾼 중의 일꾼 박정희 동지, 농민의 아들 박 대통령, 기적을 낳은 박 대통령 다시 모시고 전진하자. 3천여 개의 천연색 박 대통령 사진 피켓을 높이 든 당원들이 일어서서 외치는 구호에 장례는 떠나갈 듯했다. 이때 두 마리의 모이 황소가 장례를 맴돌았다. 오전 11시 20분 박 대통령은 환희의 송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김종필 당의장의 안내를 받으며 노란색 한복을 차려입은 유교사와 함께 입장했다. 당원들은 야 하는 함성과 함께 열띤 박수를 보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한 회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묵묵히 연단에 올라서서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애국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애당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당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과 책임 앞에 여러분의 결정과 당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행복한 생활과 영광스러운 조국의 내일을 향한 전진의 대열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1만여 당원들은 당원 중의 당원 박정희 총재, 우리 팀의 주장 박선수, 승리의 영광은 총재에게 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이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를 했다. 이어서 당원들은 당가를 불렀다. 유경수 여사는 탁자 앞에 놓인 인쇄물을 펼쳐 노래 가사를 보며 따라 불렀다. 당가가 끝나자 박 대통령이 먼저 박수를 쳤다. 이날 행사장에 들어온 뒤 열광적이고 미국적인 행사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던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셈이었다. 순서에 따라 유공 당원들에 대한 표창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은 당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12시 정각에 퇴장했다.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는 박 대통령이 퇴장한 후에도 계속돼 오후 2시 초대 공화당 의장 정구영 옹이 선창한 뭉치자, 나가자, 이기자란 구호 제창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는 당원의 밤이라는 쇼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가 오후 3시 10분쯤 유교사와 차녀 근영양 그리고 지만군을 데리고 입장했다. 박 대통령의 표정은 오전보다 훨씬 밝게 보였다. 김종필 의장이 창설한 예그린 악단이 황성예터를 합창하자 박 대통령은 지만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발로 박자를 맞추기도 했다. 두 야당과의 관계를 풍자한 연극도 공연됐는데 쌀 3가마니를 놓고 윤씨성을 가진 자와
유씨성을 가진 자가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장면부터 시작됐다. 지나가는 농부, 여인들, 미국인이 서로 나눠 가지라고 충고하지만 두 사람이 싸움을 계속하자 그 틈에 황소를 몰고 온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 모두 싣고 가버리는 내용이었다. (1966년 12월 13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유엔 총회에서 다루어지던 한국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국 문제란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회원국들 간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유엔 총회에 한국을 투표권 없이 한국 문제의 토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단독 초청안이기도 한 이 안건이 채택된다는 것은 한국이 유엔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한과 아울러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의미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는 매년 가을만 되면 한국 문제를 유엔의 무대로 올려놓고 투표를 거쳐야 하는 유엔의 계절을 맞아야 했다. 연중 행사로 치러지던 한국 문제가 1966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외교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원인은 월남전을 오래 끌게 됨으로써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외교를 통한 대결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한 점이었다. 북한도 후진 국가 공산권 외교에 주력했으며 1966년 12월 2일 제21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은 소련의 외무차관을 앞세워 한국 문제 토의에 대항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날 북한은 공작을 통해 유엔 회원국이던 아프리카 기니공화국으로 하여금 본 의제에 우선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을 중간 토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국에게는 날벼락 같은 제의였지만 기니의 이 같은 제의는 유엔 회의장에서 공산권 국가와 중립 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투표 결과 38대 37로 찬성표가 한 표 많았다. 기니의 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에 나가있던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주무국장들은 기니의 안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필사적이 됐다. 당시 이 외무장관을 수행했던 박근 외무부 방교국장은 이 장관은 과로로 간염을 앓고 있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연일 약으로 버티던 생각이 난다고 회고했다. 기니공화국의 안은 미국 대표가 의제 순서 변경에 의한 제안이므로 단순 다수결이 아닌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는 사흘 동안 논란만 지속됐다. 소련과 캄보디아 등 공산 측과 미국 등 서방 13개국이 팽팽한 토의를 거쳤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동원 장관은 미국 측과 접촉하여 지금과 같은 한국 단일 초청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면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스티븐슨 안을 조건부로 12월 13일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스티븐슨 안은 유엔이 한국을 우선 초청하며 북한의 경우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할 경우 초청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두 개의 한국이 국제무대에 최초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당시 이 장관의 이 같은 제의는 한국 내 언론으로부터 외무부의 유엔 외교 능력을 비판받는 계기도 됐다. (1966년 12월 8일) 이동원 장관은 기자들과 한담 중에 유엔 사회에 새로운 조류가 일고 있다. 한국의 유엔 외교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외교관들이 돈을 싸들고 제3세계로 나가 투표권을 구걸하는 방식으로는 국력의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다음날 국내신문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보도됐다. 12월 13일 오후 5시 30분 유엔 총회 산하 정치위원회는 한국 측의 제안을 받은 미국과 서방 13개국이 상정한 안건을 찬성 63표, 반대 24표, 기권 21표로 가결시켰다. 찬성표는 지난해보다 13표나 많았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한국만이 유엔에 단독 초청됨으로써 예년과 같은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차후 한국이 유엔 외교에서 난항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12월 13일 한국 문제가 통과된 직후 이동원 장관은 유엔 정치위로부터 연설을 요청받았다. 비슷한 시각에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엔 외교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공산권의 외교 공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 심기가 좋지 않았다. 훗날 이동원 전 장관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날 김영욱 정보부장은 박 대통령의 노기를 틈타
외무부 장관을 경질하게 되는 한마디를 더했다고 한다. 이동환 당시 외무부 장관의 증언. 당시 저는 중동 순방, UN 총회, 캐나다 방문 등 46일간 예정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중동 순방을 통해 우리 건설단이 들어갈 여지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할 무렵 제가 졸업했던 오하이오주 켄트 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오라는 초청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비행기로 이동해 학위를 받고 이날 저녁까지 돌아와야 했습니다. UN 본부 건물 로비에서 우방국 외교관들과의 리셉션이 예정돼 있었는데 오하이오주에서 폭설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급히 딘 러스코 국무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한 재벌이 이용하는 자가용 제트기를 얻어 타고 돌아왔지만 리셉션은 이미 끝나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이우락 실장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건을 김영욱이 박 대통령에게 이상하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공산권 외교에 한국이 밀린다는 보고와 12월 8일자로 보도된 이 장관의 돌출적인 기자회견에 화가 나 있던 박 대통령에게 김영욱은 이 장관이 리셉션에 불참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12월 13일 오후 이동환 장관은 이틀 뒤에 있을 UN 정치위에서의 연설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용식 UN 대사가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이 장관에게 김 대사는 우물쭈물하며 전보 용지를 전해주고는 돌아섰다. 암호 전문으로 옮긴 전보를 펼쳐본 이동환 장관은 들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한다. 귀하의 모든 공식 스케줄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할 것. 대통령 비서실장, 태국 대사를 거쳐 1964년 38세란 젊은 나이에 외무부 장관이 되어 한일회담, 월남 파병, 아스팍 결성, 한미 행정협정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끌어온 이동환 장관의 낭만은 이렇게 시작됐다.